600억짜리 전투기를 버리고 한 여자가 서울에 착륙했다. 그녀는 러시아 공군 엘리트 출격 명령서를 손에 쥐고 있었다. 하지만 서울의 어느 카페에서 작은 종이컵 하나에 무너졌습니다. 나는 총을 들지 않기로 했다. 이유를 묻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라는 명령 없이도 움직이더군요. 우리는 매일 스쳐 지나가는 일상에서 누군가는 전쟁보다 강한 질서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투기보다 무서운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이야기가 어땠는지도 알려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스타샤 로마노바, 러시아 공군 소속 전투기 조종사입니다. 35년 인생의 대부분을 하늘에서 보냈죠. 수많은 작전, 그리고 셀 수 없는 비행 시간.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비행은 착륙으로 끝났습니다. 그것도 돌아오지 않기로 한 착륙이었죠. 그날은 모스크바의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기지에 긴급 소집 명령이 내려왔어요. 상부에서 전면전 대비 태세를 갖추라는 지시였죠. 저희 전투기 부대는 즉시 대기 상태로 전환됐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모두가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그때 지휘관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로마노바 소령, 특별 임무다. 한국행 비행기를 타라. 저는 의아했습니다. 전면전 대비인데 한국이라뇨? 기술 교류 명목이다. 실제로는 그쪽 정비 기술을 조사하라는 지시다. 그들의 항공정비 시스템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보고가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의문이 들었어요. 왜 전투조종사인 제가 정비 기술을 보러 가야 하는지. 하지만 군인에게 명령은 절대적입니다. 질문할 권리가 없었죠. 출발 전 저는 마지막으로 무기정비 일지를 확인했습니다. 그것이 제 일상이었으니까요. 항상 모든 미사일과 기관총이 완벽한 상태인지 확인하는 것.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동료인 이바노프 대위가 농담처럼 말했어요. 조심해, 아나스타샤. 한국 사람들은 전투가 아니라 정비를 중요시한대. 내 싸움 본능이 무뎌질지도 몰라. 그때는 그저 웃어넘겼습니다. 전투기 조종사에게 정비란 단지 비행을 위한 준비 단계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죠. 그의 말이 얼마나 의미심장했는지를.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문득 이 임무가 특별할 것이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수많은 출격 명령을 받았지만 단 한 번도 정비를 위한 임무는 없었거든요. 모든 임무는 항상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임무는 전투가 아닌 착륙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훈련받은 것과는 정반대의 일이었죠.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땅에 내려앉는 것. 당시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임무는 단지 기술 정보를 가져오는 것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모스크바를 떠나며 저는 사실 제 과거의 삶도 함께 떠나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다만 그걸 깨닫지 못했을 뿐이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이미 충격을 받았습니다. 군용기로 비행하다 민간 공항에 착륙하는 것만으로도 낯설었지만 더 놀라운 건 그 질서정연함이었어요.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정확히 움직였죠. 승객들의 줄, 직원들의 동선, 심지어 수화물 카트까지 마치 누군가 지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소리치거나 명령하지 않았어요. 그저 모두가 알아서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자 한국정비팀 팀장인 김도윤이 저를 맞이했어요. 그는 완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로마노바 소령님, 환영합니다. 장시간 비행으로 피곤하시죠? 호텔로 바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커피 한 잔 하시겠어요?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임무라면 피로 같은 건 고려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그저 지시에 따를 뿐이죠. 커피, 좋습니다. 김도윤은 공항 내 작은 카페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는 믹스커피라는 것을 권했어요. 생전 처음 마셔보는 맛이었습니다. 달고, 부드럽고, 러시아의 강한 블랙커피와는 전혀 달랐죠. 어떠세요? 한국에 오신 첫날 괜찮으신가요? 김도윤이 물었습니다. 네. 다만 예상과 달라서요. 바로 정비 현장으로 가는 줄 알았습니다. 김도윤은 미소 지었어요. 정비보다 조종사의 피로가 먼저죠. 기계는 언제든 정비할 수 있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그 말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항상 기계가 먼저였어요. 전투기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고 조종사는 그것을 움직이는 도구일 뿐이죠. 하지만 여기서는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그 작은 차이가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마치 훈련받지 않은 상황에 던져진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죠. 그저 커피잔을 손에 쥐고
이 낯선 상황을 받아들이려 노력했어요. 김도윤은 제 혼란을 눈치챈 듯 했지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려주었죠. 그 침묵도 처음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질문 없는 침묵, 명령 없는 기다림. 제 모든 군 생활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었어요. 한 모금의 커피가 제 인생을 바꿀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맛처럼 한국에서의 시간은 제가 알던 모든 것을 녹여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그 자리에서 이미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호텔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김도윤은 저를 서울 시내로 안내했습니다. 목적은 한국항공산업본사 방문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보게 된 서울의 모습이 저를 더 충격에 빠뜨렸어요. 거대한 도시가 마치 시계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신호등에 맞춰 정확히 멈추고 출발하는 차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들, 아무도 서두르지 않는데도 모든 것이 정확하게 제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여기는 항상 이렇게 질서정연한가요? 저는 물었습니다. 김도윤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가끔은 혼잡할 때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습관이에요. 습관이라 러시아에서 질서는 항상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이었습니다. 누군가 지시하고 감시하고 어길시 처벌하는 것. 그게 제가 알던 규율이었죠. 하지만 이곳에서는 누구도 감시하지 않는데도 모두가 규칙을 지키고 있었어요. 지하철을 탔을 때는 더 놀라웠습니다. 사람들이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 에스컬레이터에서 한쪽으로 비켜서서 급한 사람들을 위해 길을 내주는 모습. 이건 군대에서도 보기 힘든 규율이었어요. 이건 마치 군대보다 더 강한 질서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김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죠. 재미있는 비유네요. 하지만 우리에겐 그냥 일상이에요. 명령이 없어도 서로를 배려하는 거죠. 그 말이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제가 알던 세계에서는 배려는 약점이었어요. 전투에서 상대를 배려하는 순간 패배하니까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배려가 오히려 더 강한 질서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이 도시는 군대보다 강하지만 명령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침묵이 명령이고 상호 존중이 규율이었어요. 그리고 그 질서는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창문으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마치 별들이 질서 정연하게 땅으로 내려앉은 것 같았어요.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무수한 빛들. 명령 없이도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신비로웠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 식사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김도윤이 제안했어요. 저는 조금 긴장했습니다. 러시아와 한국의 음식 문화가 매우 다르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가 안내한 곳은 작은 한식당이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다양한 향신료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우리는 자리에 앉았고 곧 테이블이 작은 그릇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건 반찬이라고 해요. 메인 요리 전에 먹는 작은 요리들이죠. 김도윤이 설명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이 모든 게 전체 요리인가요? 김도윤은 웃었어요. 아니요. 이건 모두 함께 먹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음식을 나눠 먹는 문화가 있거든요. 그 개념이 저에겐 낯설었습니다. 군대에서는 각자 자신의 배식량만 먹었거든요. 나눠 먹는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메인 요리인 김치찌개와 불고기가 나왔습니다. 처음 맛본 순간 제 입 안에서 작은 폭발이 일어났어요. 맵고 달고 짜고 온갖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졌습니다. 러시아 요리의 단순한 맛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건 놀랍네요. 마치 무기보다 강한 문화 같아요. 솔직히 말했습니다. 김도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기요? 제 직업병이죠. 모든 걸 전투에 비유하게 돼요. 그렇게 말했지만 실제로는 제가 알던 세상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러시아군에서 식사는 그저 생존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배고픔을 채우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연료 보충일 뿐이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식사는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예식이었어요. 서로 배려하고 음식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 군대에선 배고픔을 참는 법을 배우지만 여기선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김도윤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음식은 단순한 영양분이 아니라 사람을 연결하는 매개체니까요. 혼자 먹는 것보다 함께 먹을 때 더 맛있는 법이죠. 그 말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군 생활 내내 저는 혼자였어요. 여성 전투기 조종사로서 항상 증명해야 했고 항상 경계해야 했습니다. 함께 나누는 법을 잊고 살았던 거죠. 한상 가득 차려진 음식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것이 한국의 힘이구나. 분리가 아닌 공유, 경쟁이 아닌 조화. 그 순간 저는 제 안에 무언가가 천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단단하게 얼어있던 제 전투 정신이 한국 음식의 따뜻함에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정비 기술 교류 후 자연스레 회식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국의 술 문화도 경험해보라는 김도윤의 제안이었어요. 저는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러시아인으로서 술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테이블에 놓인 작은 병들을 보고 처음엔 실망했습니다. 보드카 한 병 크기에 불과한데 그런 생각이 들었죠. 이게 소주입니다. 한국의 대표 술이에요. 김도윤이 설명했어요. 첫 잔을 들이켰을 때 그 부드러움에 놀랐습니다. 보드카의 강렬한 화끈거림과는 달랐어요. 하지만 연속으로 마시다 보니 그 효과가 서서히 느껴졌습니다. 교묘하게 스며드는 알코올 같았어요. 회식이 무르익을 무렵 저는 이미 6병을 비웠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군 훈련소에서 단련된 저는 여전히 흐트러짐 없이 대화를 이어갔죠. 주변의 한국 엔지니어들은 점점 놀란 표정이었어요. 로마노바 소령, 정말 대단하십니다. 한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소주 6병이면 보통 한국 남자들도 제대로 못 서 있을 텐데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러시아인의 자부심입니다. 우리는 보드카에 단련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달랐습니다. 제 몸은 술에 버티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어요. 소주의 부드러움이 제 단단한 방어벽을 서서히 허물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고백했어요. 이 소주는 보드카보다 부드럽지만 어쩌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교묘하게 들어오거든요. 김도윤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끔은 가장 강한 힘이 부드러움에서 나오기도 하죠. 그 말은 단순한 술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경험한 모든 것에 대한 은유였어요. 러시아의 강력한 힘, 엄격한 명령, 철저한 규율, 그리고 한국의 부드러운 질서, 자발적인 배려, 따뜻한 조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작은 병 하나가 내 조국을 이겼다. 소주 한 병이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모든 것이 저를 이겼던 거죠. 군인으로서는 절대 인정하고 싶지 않은 패배였지만 한 인간으로서는 새롭게 발견한 진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제 안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과연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인가? 그리고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공유 킥보드 사고는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누군가 타다가 길 한가운데 쓰러뜨려 놓은 킥보드. 바쁜 출근 시간이었기에 그냥 지나칠 법도 했어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회사원처럼 보이는 남성이 발걸음을 멈추더니 킥보드를 일으켜 도로변으로 옮겼어요. 그리고는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신고하는 듯 했습니다. 불과 3분 후 킥보드 회사의 직원이 나타나 상태를 확인하고 가져갔어요. 이건 놀랍네요. 옆에 있던 김도윤에게 말했습니다. 러시아라면 아마 며칠이고 그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김도윤은 별거 아니라는 듯 대답했어요. 시민의식이죠. 내 물건이 아니어도 위험하다고 생각되면 좋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명령하지 않았는데요. 그냥 자발적으로 한 거잖아요. 김도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로마노바 소령, 이건 훈련된 시민이 작동하는 시스템이에요. 명령이 필요 없죠. 모두가 자신이 이 사회의 일부라고 생각하니까요. 그 말이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제가 알던 세계에서는 모든 행동에 명령이 필요했어요. 누군가 지시하고 누군가 수행하고 그게 시스템이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각자가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했습니다. 질서는 총보다 빠르군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김도윤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냥 제 생각이에요. 러시아에서는 총으로 질서를 유지하지만 여기서는 책임감으로 유지하는 것 같아서요.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군인으로서 감정을 기록하는 건 드문 일이었지만 이날만큼은 적어야 할 것 같았어요. 오늘 나는 3분의 기적을 목격했다. 러시아에서는 명령만 존재했지만 여기에는 책임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책임감이 어떤 명령보다 더 강력하게 이 도시를 움직이고 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조종하는 전투기처럼 이 도시도 누군가가 정확히 조종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이 도시는 스스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각자가 조종사가 되어 함께 하늘을 날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문득 저도 그 하늘의 일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령에 따라 폭격하는 조종사가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었어요. 일주일간의 임무가 끝나갈 무렵 모스크바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즉시 귀국하라는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함께 온 정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귀국 즉시 실전 배치, 국경지대에 전투작전에 투입된다는 내용이었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훈련용 비행은 했지만 실제 전투는 처음이었어요. 그것도 민간인 지역을 표적으로 하는 작전이라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호텔 방에서 짐을 싸고 있을 때 김도윤이 찾아왔어요. 그는 제 표정을 보고 무언가 느낀 듯 했습니다. 내일 돌아가시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김도윤은 잠시 망설이더니 명함 한 장을 내밀었어요. 이건 제 개인 연락처입니다. 혹시 언제든. 그는 말을 멈추고 조심스레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조종을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즉시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망명의 제안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새 삶의 제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명함을 받아들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도윤은 그저 미소 지으며 떠났어요. 하지만 그 명함의 무게는 전투기보다 무거웠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어요. 한쪽에는 김도윤의 명함, 다른 쪽에는 귀국 명령서. 이 두 장의 종이 사이에서 제 미래가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명령서를 다시 읽어봤어요. 직접적으로 적혀있진 않았지만 이 작전이 무고한 사람들을 향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완벽하게 조종하던 전투기가 이제는 파괴의 도구가 될 거라는 사실이 가슴을 무겁게 눌렀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도시에서 본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명령 없이도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들,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각자가 스스로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받은 명령은 제 양심에 반하는 것이었어요. 평생 명령을 따르도록 훈련받았지만 이번만큼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어요. 러시아 공군 정예 조종사로서 울음이라는 감정은 오래전에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이 순간 저는 그저 한 사람의 인간이었습니다. 김도윤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여기서 조종을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번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2년 중에 전했던 메시지. 여긴 언제든 착륙 가능한 활주로가 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에게 착륙은 임무의 끝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게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할 수도 있었어요. 그 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의 출국장에 도착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탑승권, 짐, 그리고 귀국 후 보고서 양식까지. 완벽하게 계획된 귀환이었죠. 하지만 게이트 앞에서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둘러보았어요. 그들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어디에도 강제나 압박은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평생 명령에 따라 살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제 의지로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휴대폰을 꺼냈어요. 망명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조국을 떠난다는 것, 배신자가 된다는 것, 그 무게는 산보다 무거웠어요. 하지만 전투기를 타고 무고한 사람들을 향해 비행하는 것은 더 이상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손에 묻을 그 피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어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컨설턴트님, 안녕하세요. 비자 연장 신청하겠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출국장을 벗어났습니다. 마치 수천 킬로미터를 비행한 후의 느낌이었어요. 피곤하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의지로 선택한 착륙이었으니까요. 몇 주 후 저는 서울 시내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난민 신청 절차는 복잡했지만 김도윤과 그의 지인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진행되었어요. 제 전문성을 인정받아 한국항공회사에서 기술 컨설턴트 자리도 제안받았습니다. 아파트 창문에서 바라본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가까웠어요. 하지만 이제 그 하늘은 전투의 장소가 아니라 평화의 공간이었습니다. 가끔은 전투기의 조종석이 그립기도 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어느 날 아침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한 대의 여객기가 부드럽게 하늘을 가로지르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모습이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문득 깨달았어요. 저는 하늘을 포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다른 방식으로 하늘과 함께하기로 선택한 것뿐이었어요. 전쟁이 아닌 평화의 하늘, 파괴가 아닌 공존의 하늘. 나는 총을 들지 않기로 했다. 커피잔을 들고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라는 사람을 먼저 들여다보는 곳이었으니까. 그렇게 저는 착륙 허가 없는 나라에서 처음으로 멈추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제 인생의 가장 자유로운 비행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서울의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조종사는 항상 다음 목적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계획에 없는 착륙이 새로운 세상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은 제게 그런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준 곳입니다. 명령이 아닌 배려로, 통제가 아닌 자율로, 강제가 아닌 선택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준 곳이죠. 인생의 가장 중요한 비행은 어쩌면
착륙하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사연 어떠셨나요?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